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조상훈입니다. 6월 16일 월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뉴스바가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인 19일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현재 김정은 전교조 위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무기한 철야 단식 농성 중입니다. 어제 김효진 PD가 농성 현장을 찾아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김 위원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현장 인터뷰를 진행한 김효진 PD와 함께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특종의 진수에서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벌였다는 암투의 뒷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된 언론들의 보도 행태도 미디어스 김한 편집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월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맹행일입니다. 저는 정년퇴직 후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참여연대를 찾았고 올해로 14년째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 참여연대 회원들과 시니어 공부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 들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행복한 노년을 보낸 이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주위에는 하루하루 생활이 힘든 노인들이 많습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노인 복지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노령수당 대상을 70세로 제한했던 것을 65세로 확대하도록 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확대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노년의 삶이 두렵지 않은 나라 참여연대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에 힘을 보태해 주십시오.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주말 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크라이나 정부군 수송기가 피격되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4일 새벽 우크라이나 정부군 수송기가 루간스크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분리주의 민병대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예. 이 공격으로 수송기에 타고 있던 정부군 군인 49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지난 4월부터 분리주의 세력 진압을 위한 대테러 작전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피해입니다. 예, 49명이 사망했군요. 네. 우크라이나 정부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주민 수백 명은 사건이 벌어진 14일 오후 수도 키예프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으로 몰려가 친러 분리주의 세력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들은 대사관 건물 유리창을 깨뜨리고 직원들의 차를 뒤집어 방화를 시도했고요. 러시아 국기를 찍기도 했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5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고요. 예. 이번 테러에 연루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서방 국가가 이번 공격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서 앞으로 테러 제재 수위가 높아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동부의 항구 도시를 탈환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이 수송기 격추 소식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번
수송기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지난 13일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분리주의 민병대를 몰아내고 도네츠크주의 남부 도시 마리우폴을 탄환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예. 포로셴코 대통령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영웅적인 면모 덕에 마리우폴이 안정을 되찾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라크 사태도 만만치 않은데요. 결국 미국이 이라크 사태 때문에 걸프만의 항공모함을 급발했죠. 그렇습니다. 외신들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이라크의 시아파 정부의 불만을 품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까지 위협했다고 전했는데요. 예.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아라비아해 북부에서 작전 중이던 항공모함을 걸프 해역으로 이동시켰고요. 이란도 지원 병력 2,000명을 파병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무인기 투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이 사실상 이라크 공습 준비에 들어갔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본 지방 의원들이 집단 자위권 반대 모임을 설립했다고요? 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각계 반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일본의 2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 215명이 자치단체 의원 입헌 네트워크를 설립했다고 교류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 이들은 입헌주의와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정권의 폭주에 대처한다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는데요. 이 단체의 공동대표는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가 산산조각 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잘못된 흐름에 맞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다른 단체와 연대해서 서명활동과 정책 제언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일본 시민들도 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대하는 운동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도쿄 신주쿠역 주변에서는 약 500명의 시민이 해석개헌 절대로 안 된다. 정권의 폭주를 용납하지 말자라고 외치면서 행진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뜻대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인 헌법 구조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게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본의 한 주부 다카노스 나오미 씨는 헌법 구조 노벨 평화상 추천 운동을 추진 중이고요. 지난 8일까지 여기에 동의하는 8만 명의 서명이 모였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예. 헌법 구조에 대해서 노벨 평화상 추천 운동을 한다 이 말이죠. 네. 예.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도서에 학교를 세운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속하는 융싱다오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포함한 융싱학교 건설 공사를 시작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은 베트남과 필리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의 주요 섬에 대해 영유권 강화 조치를 취해왔는데요. 분쟁 지역에 학교까지 세우기로 한 데에는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동성 부모 아빠를 위한 웹사이트가 미국에서 인기다. 어떤 사이트입니까? 미국에서 동성 부모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6월 15일이 아버지의 날인데요. 예. 미국 텍사스주 지역신문인 오스틴 아메리칸 스테이트맨은 아버지의 날을 맞아 한 게이 부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소개했습니다. 이 부부는 7년 전부터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들은 동성 부모가 겪는 육아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지난 4월에 더 핸섬 파더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현재 동성 부부이거나 앞으로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들 2,000명이 이 사이트를 찾았고요. 페이스북에서 1,200명, 트위터에서 700명이 회원으로 등록했습니다.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를 흔히 LGBT라고 부르는데요. 성소수자 연구단체인 윌리엄스 연구소가 201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LGBT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600만 명입니다. 예. 여성 LGBT의 48%는 자녀를 입양해서 기르는 것에 반해서 남성 LGBT는 19%로 적은 편인데요. 더 핸섬 파더 웹사이트를 만든 스티븐스는 여성이 유리천장을 깼듯이 동성 아빠들도 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남성 LGBT들이 편견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양지로 나와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6월 16일자 주요 조간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소식이 주요 조간에 기사로 일면, 특히 또 여러 면에 걸쳐 있습니다. 네. 한겨레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일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해군 장교로 복무를 했습니다. 예. 36개월 복무 기간 가운데 절반가량을 무보직 상태로 해서 서울대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군 절반을 대학원을 다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문창극 후보자가 대학원을 다닌 1974년은 김용민이가 태어난 해이기도 하면서, 예, 이 1974년은 해군 사상 최악의 참사로 불리는 예인정 침몰 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예. 이때 해군 장병 159명이 사망하는 그야말로 참사 중에 참사였는데요. 이런 사건과 함께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으로 전군 비상 상황이었던 점, 이 점을 본다면 예. 어떻게 이 기간 동안에 대학원을 다닐 수 있나?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기간과 겹치는 1974년 1학기, 2학기, 그리고 1975년 1학기 해서 3학기, 그래서 1년 반 동안에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을 다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실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사실상의 무보직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해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서 대학원을 다녔고 대방동 해군본부에서 근무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하지만 이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군 생활 동안 대학원 재학이 이 특혜 같은 그런 개인적 이유가 아니라 군 상황 때문이라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한 장교가 1년 반을 무보직 상태로 지내고 최고 지휘관이 이를 승인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74년 내내 군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태였습니다. 당시 해군 학사장교로 복무했던 한 군 출신 인사가 한겨레 기자에게 밝힌 말이 있는데요. 해군 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어 있는 예인정 침몰 사고로 항해병과 장교 모두 비상 상황이었다. 이때 대학원을 다니겠다는 시도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문창극 후보자가 대학원 2학기를 맞은 1974년 8월, 정확하게 8월 15일이었죠? 예.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그랬으니까요. 문세광에 의해서 피살된 것으로 규정이 된 사건,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이 발생해서 예. 전군에, 해군을 비롯한 전군의 비상 경계 태세가 내려졌다는 거지요.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전군 비상 경계가 내려지는 비상 상황은 둘째치고 평상시라 해도 해군 학사 장교가 군 복무 절반 동안 특수대학원이 아닌 정식 2년제 대학원을 다닌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수대학원은 통상 야간, 예. 퇴근 후에 갈 수 있는 대학원인 반면에 문창극 씨가 다녔던 대학원은 낮에 다니는 대학원인 거죠. 자, 어찌된 일일까요? 74년 8월 15일 전후만 놓고 본다면 예. 두 명의 문 씨가 나타나는데 예. 문세광 씨는 유경수 여사를 저격을 했고 예. 문창극 씨는 당시 전후에서 대학원에 다녔고 네. 그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창극 씨가 어제 일본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런 행태를 벌여서 큰 파문과 비난을 자아냈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같은 날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도 과거 차떼기 비리 연루에 대해서 송구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병기 씨 것만 해도 이건 정말 나라가 한번 뒤집혀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큰 사건인데 이 문창극 씨라는 더 큰 파도가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래저래 참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는데요. 자, 일단 두 사람이 같은 날 약속이라도 한 듯 사과 표명한 것, 이걸로 과연 논란 확산이 주춤해지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야당 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과 시민사회는 진정성 없는 사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자,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오늘
순방 출국할 예정이라고 하지요. 내일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됩니다. 뭔 민감한 일이 발생하거나 뭔 욕먹을 일만 발생하면은 해외로 나가세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이 문창극 후보자 같은 경우에 뭐 하면서 공부하는 게 좀 특긴 모양입니다.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하면서 박사학위 논문 썼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총리 지명자가 되면서 그동안 자기가 몰랐던 일들이 있었다라면서 또 이런 난국 상황에서 또 배움의 기회를 얻었다는 문창극 씨. 예. 오늘 중앙일보는 문창극 씨를 어떻게 또 옹호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옹호했습니다. 오늘 사면을 보면 말이죠. 저는 세 딸의 아버지다. 위안부 문제 누구보다 분개한다. 따옴표가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다른 신문들은 문창극 사과한다. 야권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양자 입장을 균형 있게 담으려 했습니다만은 이 중앙일보만은 문창극 씨의 말만 이렇게 딱 따가지고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주말에 나온 중앙 선데이는 좀 더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권에 반발했던 의원들 좀 수그러들었다. 동영상 다 보고 나니까 오해가 풀렸다. 오해가 풀렸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를 실었더군요. 같은 중앙일보에서 나오는 신문입니다. 오늘 또 사설은 없습니다. 관련해서. 다만 이우근 칼럼을 통해서 사실상 용서를 해줬습니다. 문창극 씨를요. 이우근 씨도 교회 장로입니다. 예전에 판사 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왔던 균형감 있는 칼럼을 쓴 분인데 이분이 국민들이 용서하기도 전에 본인이 벌써 용서를 해버리네요. 문제의 교회 강요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기독교 장로의 투박한 신앙 고백일 수 있다. 그의 발언이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남북분단을 정당화하려는 뜻은 아니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오면 문제가 달라진다. 신앙의 고백이 비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존중된다는 보장은 없다. 일제 침략과 남북분단은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민감한 대목이다. 총리 후보자를 친일파로 몰아가는 일부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역사관을 의심받을 수 있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매우 미숙하고 부적절했다. 특히 위안부 관련 발언이나 대일 배상 청구권에 관한 인식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 정서와도 거리가 멀다. 이 점에 대해 후보자가 진솔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이우근 장로가 뭔가 좀 정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대일 배상권 청구, 위안부 관련 발언 이거는요. 신문 칼럼 또 교회가 아닌 교회 밖 학생들 가르치는 자리에서 했던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말 할 수도 있다. 뭐 종교의 장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좀 특수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이런 저간에 흐르는 기류. 위안부 발언만은 다르다라는 점을 분명히 좀 인식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겨레 35면에 보면은요, 권태호 정치부장의 편집국에서 칼럼이 있습니다. 문창극 동영상 시청기 이런 제목인데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동영상 3개를 모두 보았다. 그는 힘의 논리를 숭상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미국을 추앙하는 것도 기독교보다 그 파워에 주목하는 것 같다. 강연 첫머리는 늘 우리 민족은 게으르다로 시작한다. 그 근거는 독일, 프랑스, 영국 선교사들이 쓴 책이다. 서구의 눈으로 본 우리다. 당시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었을까? 뼈가 부서져라 일하지 않으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었을 텐데. 그가 해명하기도 했지만 우리 민족이 못 살았던 그 이유는 양반들의 수탈 때문인데 동영상에서 강조점은 분명 게으르기 때문에 못 살았다라. 이렇게 시작하는 칼럼입니다. 권태호 정치부장은 이제 워싱턴 특파원도 지냈던 분이긴 한데, 자, 동영상을 보라. 동영상 보면 오해가 풀린다. 총리실은 계속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홈페이지에다 다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봤어요. 그 총리실에서 보라는 동영상을. 그래서 도대체 뭐가 오해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새누리당 의원들의 오해가 풀렸겠죠. 아니, 보도된 내용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거 정말 참. 아니, 그게, 못 보신 분들 보셔서 더 분노하시라. 그런 취지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권태호 부장 칼럼은 또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동영상 보도가 논란을 일으키자 법적 대응부터 이야기했다. 힘 있는 자들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평생을 언론인으로 산 그가 언론 보도에 글과 말로 맞서지 않고 소송에 의존하려 한다. 기자 출신 총리 후보자라면 설령 언론이 오보를 했다 하더라도 그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적 대응, 이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논쟁에서 지고 법원에서 이긴다면 그의 지난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평생 법조인으로 살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안대희 후보자는 억울한 게 없었을까? 예, 이렇게 칼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안대희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런 느낌까지 듭니다. 예, 조국 서울대 교수 같은 경우도 무릎 꿇고 빌어서 안대희를 그냥 쓰자. 이렇게 말하고 싶을 지경이다. 라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강만길 교수, 전 상지대 총장이시죠? 고려대 명예 교수인데 이분이 쓴 칼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런 문창극 씨의 발언에 대해서 분개하셨던 모양입니다. 예. 기독교 신자가 되면서 공화주의자가 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켜낸 김구와 기독교 장로요, 미국 대학 졸업생이면서도 누구처럼 멀고도 안전한 미국 땅에서 독립운동하지 않고 일본군에 쫓겨다니면서도 끝까지 중국 현장에서 독립운동에 몸을 바친 김규식 등이 앞서서 누구처럼 안전한 미국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 누굽니까? 리승만 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누군가로부터는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리승만 씨지요. 리승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일본군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끝까지 중국 현장에서 독립운동에 몸바친 김규식 장로. 이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광복하려 했던 조국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일본 제국주의자의 강제 지배를 받았고 또 해방 후에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려고 노력한 그 조국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두 동강이가 나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후배 기독교인이 있고 그가 국정 책임의 제2인자가 되려는 상황을 알게 된다면 무엇라 말할까? 대단히 민망스럽지만 꼭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기도 했다. 이런 글을 오늘 한결에 기고했습니다. 실패한 역사도 성공한 역사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사람이 이 어려운 시기에 국정요직에 기용돼서는 안 된다.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이것도 하나님 뜻 저것도 하나님 뜻이면은 아니 세월호 참사도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겠네요. 실제로 그렇게 말한 정신나간 목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제 능력에 의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 다 하나님 뜻이지 이렇게 넘겨짚을 이런 인간이 총리가 된다. 이 나라는 완전히 어디로 갈지 모를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였는가요? 자기는 책임 총리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책임 총리 그런 거 맡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은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한국일보 사설 제목은 군색하기 짝이 없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해명입니다. 어제 그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해명 중에 조선민족이 게으르다는 말, 그건 내 말이 아니라 1894년 영국 왕립 지리학회 회원인 비숍 여사가 한 말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친일파로 변절해서 일제의 귀족원 의원까지 지낸 친일파 윤치호의 말이라고 애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더니 윤치호가 아니라 비숍의 말이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런 조선민족이 게으르다라는 말을 하면서 DNA 언급했거든요. 예. 예. 게으른 DNA가 조선민족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치호나 비숍이 생존할 당시에는 DNA라는 개념조차 없었다는 거지요. 한국일보 사설이 이걸 짚고 있습니다. 예. 스스로의 강한 인식이 덧붙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인식이 덧붙은 게으른 DNA라는 발언, 이거 해명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그 말을 윤치호가 했다, 비숍이 했다 이래도 말입니다.
한국일보 사설은 그러면서 일제의 식민지배와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발언에 대한 해명도 아리송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인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나는 종교적 대화, 일반 역사인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나는 종교적 역사인식이라면서 우리 민족에게는 시련과 함께 늘 기회가 있었다는 취지의 강연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런 역사적 비극이 극복을 예정한 시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가 밝힌 공산주의화를 막은 분단은 그의 종교적 인식에 비추는 한 시련이 아니라 축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을 한국일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진짜. 이게 미국이 들어와서 결국 6.25에 이렇게 개입을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의 공산주의화를 막았다. 여전히 그 인식 바탕에는 한국 국민들, 그 사람들은 자주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세가 들어와서 도와줘야만 생존할 수 있는 어리석고 무능한 민족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창극 씨. 이런 어설픈 해명, 어설픈 사고하지 말고 물러나는 것이 이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땅을 치고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이병기 씨나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문창극 씨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문창극 씨가 혼자서 다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예. 송광용 신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이 제자가 쓴 논문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적으로 보도하네요.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이 논문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해봤더니 송광용 수석이 2004년 12월에 발표한 논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상황 분석은 4개월 전, 그러니까 2004년 8월 김모 씨가 석사 논문으로 제출했던 나이스라고 불렸죠. 나이스, 즉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분석. 거의 제목도 똑같아요. 예. 제목은 물론 내용까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송광용 수석은 당시 서울교대에서 이 김모 씨의 석사 논문 지도 교수였습니다. 이 송광용 수석의 논문에는 송광용 수석이 제1저자, 이 김모 씨가 제2저자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제1저자의 경우 100%, 제2저자는 50% 이하로 연구 실적을 인정받습니다. 제1, 제2저자가 누구냐는 결국 논문에 대한 기여도와 직결돼서 저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말이죠. 송광용 수석은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는군요. 제자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이 맞다. 예. 학계에서는 이런 경우 명백한 표절 행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도교수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논문을 가로챈 행위다라고 한사립대 교수가 밝혔다고 하는군요. 예. 스승이어서 제일 저자로 썼다는 그런 논리도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 본인이 좀 사실이다 이렇게 예. 인정을 했군요. 예. 그러면은 이런 말과 함께 책임을 지겠다 이래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 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으니 말입니다.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보십시오. 논문을 통째로 베꼈어요. 그 양반은. 그럼에도 비서실장 했잖아요. 너무 표절 때문에 그만둔 것도 아니죠. 그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온 사람이 김기춘 씨 아닙니까? 예. 한겨레는 이런 인사들을 보면서 3면에서 눈물은 어디로 가고 독선이 도리어 심해진 박 대통령 이런 제목으로 민심과 거꾸로 가는 국정 운영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측근, 강경보수를 전진 배치했죠. 김기춘 경질론에는 아예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유병헌 잡기로 시선 돌리기를 시도하고 있고 이러면서 결국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정부의 무능, 미숙한 대처 책임 문제는 묻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예. 지방선거 전후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5월 19일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최종 책임을 지면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6월 5일 지방선거 평가를 두고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 개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유병헌 씨가 검거되면 곤란한 사람들이 좀 있겠죠. 예. 예. 누가 제일 곤란할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잡으면은 뭐 탓할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예.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겨레가 말이죠. 그 인터뷰 안 하기로 유명한 안철수 대표와 인터뷰를 했군요. 오늘 관련 기사가 구면에 있습니다. 광주에 진 빚이 많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광주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강했던 것 같다. 그래서 윤장현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 그동안 계속 관료 출신이 시장을 해오지 않았는가. 광주 시민들이 이제는 시민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맡아야 새롭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런 광주 시민의 민의를 수렴해서 윤장현 씨를 공천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죠. 예. 왜 경선하기로 해놓고 경선을 안 합니까? 그래서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윤장현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갖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윤장현 씨를 그렇게 갖다 앉히는 그 과정들 속에서 민주성, 새정치의 어떤 의미가 퇴색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한 후련한 해명이 없네요, 보니까. 경기와 인천에서 패한 점, 이 점은 아쉽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눈길을 끄는군요. 기자가 광주에 발이 묶여서 다른 수도권 선거에 신경 못 썼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았다. 광주 말고도 열심히 돌아다녔다. 물론 경기 인천에서 진 것이 아쉽다 말을 했네요. 대선과 관련한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예.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가 꾸준히 언론에 나온다. 예전보다 2칸 아래 내려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신경 쓰지 않는다. 다만 엄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선호도가 하락한 것은 제3세력으로 거대 양당을 견제해 주길 바라던 분들이 민주당과 합당한 것에 실망한 분들도 있고 광주 공천 과정에 실망해서 돌아선 분들도 있다고 본다. 돌이켜보면 내가 아쉬운 점도 많지만 나를 지지했던 분들의 아쉬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본인도 아쉬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겨레 13면을 보니까 말이죠. 세월호 10대 청소년들이 뽑은 교육감 시도지사는 누구일까? 가상 모의 투표를 했습니다. 예. 10대들도요. 육사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가상 투표권을 행사한 청소년들의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목되지요. 1618, 그러니까 16살부터 18살까지의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위한 시민연대가 서울, 경기, 대구 지역에서 실시한 지방선거 모의 투표 결과를 공개했는데 말이죠. 투표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지난달이죠.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 1111명의 청소년이 참여했습니다. 그 고승덕 후보 같은 경우 고승덕 후보 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청소년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투표가 끝났는데 예. 조희연 후보가 37.4%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이 가상투표에서 말이죠. 실제 득표율과 거의 일치합니다. 실제 득표율은 39.1%였습니다. 서울 용산공고에 다니는 한 학생은 학생 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난 뒤 체벌이 줄어든 것을 많이 느꼈다. 인권 조례 관련 공약을 한 조희연 후보를 뽑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어떻게 되느냐. 뭐 당연히 청소년들로부터 다수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겠죠. 80%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 투표에서는 이제 56.1%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몽준 후보는 어떻게 나왔느냐? 10.9%로 나왔다고 합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 어떻게 나왔을까? 놀랍게도 후보 7명 가운데서 꼴찌를 했던 정종희 후보가 26.6%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종희 후보가 누구죠? 저도 잘 모르는데요. 이에 대해서 송유현 20살 된
경기도 차세대위원회 위원장은요. 청소년들이 제일 고민하는 진로, 진학교육에 대한 정종희 후보의 공약이 호응을 얻은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예.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와 접전을 벌였던 조전혁 후보 같은 경우 정작 청소년 투표에서는 4.9%의 득표율로 꼴찌를 겨우 면했다고 합니다. 시도지사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김진표 67.1, 남경필 10.1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진보교육감 후보였던 정만진 후보가 당선자인 우동기 후보를 한 4%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왔고요. 대구시장 같은 경우 김부겸 39.4, 권영진 23.5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시도지사 선거는 몰라도 교육감 선거에는 이 고교생 정도는 투표권을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요. 예. 실제로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 이게 당 공약이었습니다. 아니 당사자 아닙니까 학생. 학생들이 그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그럼 교육감 정도는 자기 손으로 뽑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청소년들이 어리다고요? 뭘 모른다고요? 어른들만큼 알고요. 어른들보다 더 순수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주요 고비마다 고등학생들이 나섰다는 사실을 왜 망각합니까? 본인들도 고등학생 시절을 겪었으면서 고등학생들을 무시해요. 자기들이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무시받을 만한 그런 인지능력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의식들이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세계일보 일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고시 학원과 다를 게 없다. 서울대 등지는 서울대생. 고3 입시생을 둔 학부모들의 선망 대상인 서울대에 어렵게 들어간 학생들의 불만이 크다는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세계일보가 표본은 좀 적은데요. 서울대 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24명이 자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자퇴를 자주 생각한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한 학생은 고시 준비 학원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학문을 연마하기보다는 학점을 따고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내모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대에 실망하고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이 그렇다면 있느냐. 매년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물 밖으로 뛰쳐나갈 능력을 배양해 주기를 원하지만 학교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진, 교과 과정의 개혁이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어이구, 이 서울대생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예,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 출입기자단과 가진 만찬 간담회 지난 13일에 했던 말인데 오늘은 6월 16일 아닙니까? 이게 경향신문 일면에 실렸네요. 소득 불평등이 줄어야 내수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덜 내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는 돈으로 소비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른바 그 트리클 다운 효과. 예. 이것을 이제 그동안 보수 정권에서는 친주단지처럼 여겼잖아요. 한 번도 입증된 바 없는 트리클 다운 효과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줄여야 내수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했다는 점 상당히 주목됩니다. 자,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규제로 꼽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이것을 완화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겨울에 여름 옷을 입은 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규제, 이 규제란 게 왜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빚을 내가지고 집 샀다가 나중에 못 갚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 가게도 문제지만 돈 빌려준 은행은 또 어떡합니까? 부동산 시장 계속해서 거품이 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 없애서 말하자면 집 사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이런 인식 걱정됩니다. 오늘 한겨레 18면 기사도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롯데월드 지금 제2롯데월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수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근 석촌호수가. 예.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냐 염려하는 목소리들 오늘 한겨레가 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어제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 기도 시간. 교만과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의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내지 못한 우리 모두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사 지방선거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 정쟁과 분열로 치닫지 않게 하시고 사회 정의와 기본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하나됨을 허락하시옵소서. 기도를 한 장로와 동료 관계인 이 교회 문창극 장로. 정부 청사에 나타나 기자들 앞에서 연신 고개 숙이며 뭔가를 말하는데 본의와 다르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조선민족이 게으르다라는 강연중 발언은 인용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1894년 영국 왕립지리학회 회원인 비솝 여사의 기행문. 하지만 불과 나흘 전 문 후보자는 친일파 윤치호의 글을 인용했다고 해명했었습니다. 문 후보자는 게으르다란 표현을 인용에 그치지 않고 동영상 곳곳에서 직접 써왔습니다. 이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그런데 그런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게 교훈을 시킨 거야. 우리 젊은이들 웬만한 일자리는 다 안 가려고 그래. 꼭 뭐 대기업 가야 되고 그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나는 이런 게 혹시 우리 피에 그런 게 좀 내려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직을 맡게 된다면 그에 맞는 역할과 몸가짐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되려다보니 과거에 했던 말들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모양. 그래서 굴욕적이게도 말을 뒤집는 꼴. 하지만 야당은 청문회 통과를 위해 일회적으로 하는 변명과 입장 변화로 문창극 후보자의 DNA가 바뀌겠습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이윤성 씨. 본인이 진행하는 MBN 뉴스 프로그램 클로징 멘트에서 네, 여러분 특히 정치인들 사과 잘 안 합니다. 그러다가 표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것도 넙죽 엎드려서 잘못을 빕니다. 사과할 게 뭐 있겠느냐 이렇게 기자들에게 대들다시피 했던 문창극 총리 후보자 오늘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치인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벌써. 다시 어제 문창극 씨가 다니는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의 주일 예배 설교. 여러분 오늘 시대에 우리의 기독교인들 교회에 대한 많은 사회에 매가 있고 또 많은 책임을 묻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는 매를 더 맞는 겁니다. 모르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를 적게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알고 깨닫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를 맞는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복을 받는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혹시 총리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알고도 외면하면 매를 맞고 그 뜻을 알고 실천하면 즉 총리직 안 하겠다고 하면 매를 덜 맞는다는 뜻?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는 매를 더 맞는 겁니다. 모르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를 적게 맞는다 그랬잖아요.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법의 노조로 봐야 하는지 여부를 가려줄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는 19일 오후
1시 30분쯤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법의 노조 통보를 하자 전교조가 행정소송을 낸 것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우리 사회 보역 갈등의 가장 첨예한 지점에 서 있는 전교조가 또 한 번 기로에 설 수도 있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전교조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서울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무기한 철야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스바 김효진 PD가 어제 오후 농성 현장을 찾아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고 관련해서 김효진 PD와 몇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 인터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언제부터 지금 단식 농성 시작하셨고 며칠째죠 지금이? 지금이 단식 농성 7일째고요. 6월 9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지금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직 견딜만해요. 지금 벌이고 계신 이 단식 농성, 이 농성의 구체적인 목적이랄까요? 그거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위한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하고 1,000만여 서명이 전개되고 있는데 교직사회에서 이 1,000만여 서명이 좀 더 힘을 받게 하자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교사선을 했던 선원자들에 대한 징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당장 현실적으로는 전교조 법인노조 판결을 앞두고 국회와 정치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농성입니다. 결단이라 하면은 당연히 법인노조 결정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판결 얘기를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흘 뒤죠. 오는 목요일인데 행정법원에 이 행정소송 1심 판결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 결정을 내려버렸고 여기에 반발해서 이거는 부당하다라는 소를 제기해서 진행됐던 그런 사건인데 목요일에 1심 판결이 나오죠. 일단 어떻게 전망하세요? 법원에 대한 판결을 전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은 작년 2013년 9월 26일 박근혜 정권의 법인노조 통보 이후 그 이후에 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법원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1심 판결에 법인노조 효력정지는 저희들이 승소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법원의 법리는 현행 노조법상 이미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전교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죠. 그러니까 해고조합원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이 공무원노조 관련 대법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전교조 입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신호 사인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우려하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조금 우려가 되시겠습니다. 일단 우려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사실은 공무원 노조의 판결의 핵심은 해고자 가입 여부의 문제가 아니었고 공무원 노조의 경우에도 다른 문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문에서 굳이 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언급 내용도 전후 좌우 맥락을 살펴보면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법조인들이 우려하는 시각만큼이나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조차도 소위 말하는 잘못된 현행 노동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한 일부 인용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전교조의 핵심 쟁점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미 활동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설립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그와 좀 다른 지점이 공무원 노조는 현재 설립 신고조차도 내주지 않은 상황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그 지점에 대한 쟁점 차이는 좀 약간 명확한 부분이어서 사법부가 가처분 신청 때 내렸던 법리 판단을 지속해주고 사법 정의를 지켜나가는 쪽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혹시나 있을 부당한 정권의 압력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해서 사법 정의가 혹시나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만 이건 저희들의 기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사법부의 사법적인 실현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방금 정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법원의 사법부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생각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특히 이 정교조 활동에 대한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 같아요. 적개심 내지는 좀 진보적인 교육 인사들의 주장하는 바에 대한 거부감 이거 너무 분명하게 밝혀온 그런 사람이고 아무래도 사법부도 이런 거 신경 많이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 현실적인 사회 여론이라는 것을 가끔 감안하는 판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 사건의 경우는 사회 여론보다는 아마 법리적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아무튼 3급 분리 체제 내에서의 사법부가 독립된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육부 장관 김명수 내정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김명수 내정자의 그간의 발언과 행보를 보면 보수일지라도 상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국제적인 보수의 기준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보수라고 하는 틀을 놓고 보면 학생인권 이미 많이 보장되어 있으니 더 이상 필요 없다. 정교조에 대해서는 법의 노조 당연하다. 그러니까 일반 인사가 법의 노조 당연하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정교조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보수적 시각이 아니라 무조건 밀쳐내고 보는.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건 총리 지명자와 함께 교육부 장관 지명자도 뉴라이트 교과서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고 네. 그 과정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뉴라이트 교과서, 즉 교학사 교과서를 대표한 그 뉴라이트 역사사관이 이미 친독재 역사사관을 가졌다는 건 잘 알려진 상황입니다.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리에 더불어 교육부총리까지 지명됐다고 하는 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고 정말로 우리 교육의 앞날의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정교조의 존재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김명수 후보자 내정자 얘기 포함해서 요즘 돌아가는 얘기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도 그렇고요. 문창극 후보자가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그 역사관 아니겠습니까? 역사인식. 그게 단초가 됐는데 그 문제도 그렇고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념투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최근 정권 특히 이 청와대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움직임이라는 게 어떤 각도에서 보면 내지는 전교조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교조를 타겟팅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많이 좀 압박감 느끼실 것 같고 또 마음이 무거우시고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느끼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배경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총리 후보 내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 내정에서 보는 또 일련의 개각 전반적인 상황이 그야말로 밀어붙인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 기용된 사람의 면면이 정말 구구적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구구 보수라는 말도 사실은 사치일 정도로 친일 매구가 아닙니까?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적 인식, 정체성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보통 일반 국민의 정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앞에서 그나마 흘렸던 눈물, 그나마 형식적이나마 했던 사과, 그 의미가 완전히 반전되는 개각을 실시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개각은 세월호 참사의 반성은커녕 국민에 대해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일 독재 역사관에 대해서는 과감히 맞서 싸워야 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교조의 책무가 또한 사회적 의무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탄압이 와도 정교조는 여기에 굴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판결 얘기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 얘기로요. 어두운 전망을 자꾸 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 아마 정부는 즉각 움직일 거고요. 일단 복직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죠. 일선에. 그리고 또 해고 절차에 돌입할 거고, 징계 절차에 돌입할 거고요. 실제로 기만을 완전히 잃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며칠 뒤에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입에 담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또 한 차례의 대량 해고 사태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현재 나와 있는 노조 전임자가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실 현재 노조 전임자의 임기는 현 선출직 임기는 약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다 하더라도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동시에 조직이
공백 상태가 됩니다. 전교조라고 하는 형태가.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요. 법인노조가 상태가 되면 새롭게 선출되는 다음 지도부가 온다 할지라도 전임자는 허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 그 상태에서는 전교조가 굴러갈 수 없거든요. 전임자는 허가를 취소하는 그 사태에 대해서는 결코 자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전교조를 지킬 때 학교 현장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전교조를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어떤 피해라고 하시면 해고 등등의 여러 가지 조치도 물론 포함이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결연한 마음을 갖고 계신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교조가 또 한 차례 역사적인 변곡점에 섰습니다. 이번 판결을 기화로 아마 많은 부분이 다시 쓰여질 것 같은데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조직의 수장 역할을 맡고 계신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물론 책무감이야 당연히 무겁습니다만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전교조 25년 역사 중에 조합원들이 이만큼도 단결되어 있던 적도 드뭅니다. 정권의 탄압이 워낙 부당하고 정권이 내세우는 교육 정책이 교육을 말아먹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조합원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시민사회단체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얻는 힘도 꽤 큽니다. 책임은 막중하지만 그렇게 발걸음이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진보교육감 당선자들하고 어떻게 대화 많이 나누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지금 이 상황들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 지켜보고 대비하고 계시고 또 어떤 식으로 교감들 하고 계신지 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진보교육감님이시지만 전교조와만 소통할 수 없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교청도 소통해야 되고 교청보다 더 보수적인 교육 시민사회단체와 소통을 기울여서 정말 많은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향점은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교육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색하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교육에서 상식이 회복되는 교육을 위해서 더 나가야 되는 그런 발자국을 내드려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교조와 충분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노조 사태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문제, 무엇이 올바른 해결책인가에 대해서는 13분 당선자들께서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고요. 이미 일기 진보교육 시대에 있었던 교육감님들이 법인노조 사태에 이렇게 하겠다고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13개 지역의 교육감님 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 교육감, 전체 17개 교육감님들, 당선자들께서도 전교조 법인노조 사태와 관련해서 무조건 전교조의 실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몇 분 13개 아닌 부분에서도 그런 의사를 일부 밝히시기도 했고 법인노조화 시킨다고 해서 전교 실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법인노조라고 해서 교육부의 요구대로 전교조를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 없는 조건이 13개 민주진보 교육감의 당선에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 조합원 선생님들 사이의 분위기도 좀 궁금합니다. 요즘 워낙 심란한 시국이니까 동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일각에서 다른 분들한테 들어보니까는 오히려 더 결집하고 가입도 더 많이 해주시고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신규 조합원의 그 가입수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 나이대도 조합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자연 감소, 즉 정년 퇴직에 대한 감소도 많습니다만 끊임없이 새롭게 가입하시는 조합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전교조의 법인노조화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특히나 우리 한국사를 왜곡시키는 문제, 최근에 와서 아까 장관 지명자에 대한 잘못된 지명, 그리고 자사고 문제, 교육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분노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가다 우리 교육이 망하겠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전교자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합원이냐 조합원 아니냐에 관계없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 선생님들의 경우에 동요보다는 현재 좀 더 결집하고 단결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 투쟁거리가 하나 더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더 넓어진 겁니다. 보수 진영에서 자꾸 진보 교육감들이 성과를 내니까 선거에서 아예 그럴 일을 없도록 만들어버리려는 거죠. 직선제 폐지하자. 조금씩 더 명확하게 이 의제로 띄우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고 하실 생각이신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민주노총이 했던 표현입니다만 축구 경기에서 졌다고 경기에서 졌다고 축구장 없애자는 말이냐. 이미 일기 진보교육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 교육자치 선거에서는 민주진보교육감이 6개 지역이었고 10개 지역의 교육감이 보수로 분류되었습니다. 소위 보수진영의 논리대로 하면 10대 6으로 이긴 거지요. 지금 13개 지역의 교육감이 민주진보교육감이고 4개 지역의 교육감이
보수인데 이 4개 지역의 보수라고 생각하는 교육감들조차 몇 분 정도는 혁신학교 하겠다. 전교조, 법인노조들이라도 일부 신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은 민주진보교육감입니까? 보수교육감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3대 4라고 하는 구도가 교육 부분에 진보와 보수를 굳이 나누려고 하는 조중동의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향점에 있어서 13분이 민주진보를 포병하고 나왔고 4분이 약간의 보수를 포병하고 나왔습니다만 당선된 이후에 교육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상식을 회복하는 것,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문제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또 두들려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보수 정권이, 극우 보수 집단이 대통령 직선제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국내 갈등이 심하니까 우리 직선제 폐지하고 간선제로 돌아가자. 입헌 군제제로 돌아가서 왕 하나 만들고 지명하자. 이렇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소출제는 뭐 대통령이니까 놔두고 시도지사 선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경비 많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 갈등 색으로 호남은 뭐 어느 쪽 판, 영남은 어느 쪽 판으로 고정되어 있는 이게 판 문제다. 문제 있으니까 단체장 우리 직선제 폐지하고 간선제로 돌아가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자치 대통령 직선제 이후 민주화 투쟁이 얻어낸 민주주의의 소중한 산물입니다. 지방교육 자치는 그보다 더 소중한 산물입니다. 교육이 자치 영역으로 보장받는다고 하는 건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교육받을 의무를 온전히 보장하는 정치입니다. 사실 일반 정치권의 정치 선거에 비해서 국회 총선이나 지방자치 선거에 비해서 교육감 선거는 그 패단 매우 작습니다. 보수 지형이 침수봉대하는 거죠. 보수 여론에 휘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보수층들이 직선제 없애자고 주장합니다만 저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현상이 구체화된다면 뭐 입법화 저지 투쟁은 물론이고 전 국민적 전선을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그걸 막아내는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직선제 폐지하는 얘기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국민이 결코 자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바보 같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뭐 위원장님에 비하면 아직 한참 어리고 뭐 제가 제자뻘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같이 지식이 좀 부족하고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많은 시민들은 이런 궁금증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전교조를 가지고 이렇게 난리들일까? 전교조가 진짜 어느 쪽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빨갱이들이고 무슨 이적 행위라도 했었나? 뭐 이런 궁금증 가질 것 같아요. 진짜 그 이상한 곳인가? 근데 사실 이게 제대로 풀려야지 여러 가지 왜곡된 시선이나 왜곡된 인식들도 바로잡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궁금증 가진 많은 시민들에게 전교조 어떤 곳이다라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전교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그 한국 민주주의가 얻어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래서 전교조가 했던 역할은 학교 내에서의 교육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사회 민주화 운동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게 전교조 25년의 역사입니다. 교육 시민운동 그리고 노동운동을 동시에 아우르는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전교조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교조 운동하면 첨교육 운동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 2기 진보교육 시대를 열어제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교조의 학교 혁신운동, 혁신학교 운동이 있습니다. 경쟁보육보다는 협력, 수업에 교사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들과는 서로 배우고 나누고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협력과 소통에 기반한 교육운동을 해왔습니다. 그게 혁신학교 운동이었고요. 그 혁신학교 운동에 맨 앞장에 섰던 게 전교조 선생님들입니다. 학생 인권조례 우리 전교조가 했습니다.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인권이 먼저 보장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생님과 선생님 사이에 수평적인 문화가 있어야 되고 이건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 사이에서도 수평적 리더십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일방적 권위주의 체제가 아니라 민주적인 시스템이 작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 내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일방적 지시 시스템에 의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이미 세월호 참사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뭔가 부당한 일이 있으면 그 부당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 제기 끝에 토론해보고 먼저 결론을 얻어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자기 주체로 성장할 걸 얘기해왔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걸 얘기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권에게는 눈에 가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전교조가 그런 시선을 받게 됐는지 묻는 질문이 당연하기도 하겠습니다.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정말 25년 세월 동안 자본과 보수층이 끊임없이 전교조를 공격을 해왔고 이념적 덧씌우기를 해왔습니다. 색칠을 하기를 해왔습니다. 잠깐 생각을 놓고 있으면 조정동이 하는 색깔 공세가 전교조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왜 그런 걸 받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정권의 성격이 그러면 어떤 거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모두 성격이 아까 다시 돌아오면 문창극 총리나 김명수 부총리 지명자 이 지명자들을 통해서 보면 친일 독재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국민이 반대하는 민영화 정책 취거하는 건 돈벌이에만 해달린 재벌편이에요. 그리고 각기 이 장관이나 임명 여러 가지 인사를 보면 인사에 연루된 사람들의 재산부터 활동한 경력 그리고 서로 간의 이런 관계를 보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개개인의 이익만 챙기는 어떤 집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집단을 위한 거지 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방향은 전혀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그게 현 정권 전 이명박 정권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관찰하는 데 있어서 언론도 장악해봤고 사법부 장악했고 입법부 과반수로 장악했습니다. 특히 검찰 권력 장악했죠. 사법부에도 영향력이 지대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대법관 인선하는데 아주 권력의 입맛대로 대법관 인선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을 모두 가졌는데 못 가진 권력이 교육 권력입니다. 정권의 입맛대로 교육을 휘두르지 못하는 곳에는 전교조가 있어서였고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2세대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못 만들게 하는 교육단체가 노동조합이 전교조입니다. 사실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사회를 재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전교조는 그들의 눈에 가실 수밖에 없는 거고 끊임없이 탄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고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시고 하실 건지는 그때 또 여쭤보기로 하겠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커다란 변곡점에 서 계신데 또 그 가운데서 치열하게 지금 정말 힘들게 싸우고 계십니다. 제가 들어보니까는 물이랑 이렇게 소금 조금씩 섭취하시면서 버티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 땡볕이 그대로 내리쬐가지고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찌 되든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진행이 되든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제가 저희 청취자들, 조합원들 대표해서 당부를 드리겠고요. 재판 결과 나오면은 선고 나오면 다시 한번 관련된 입장이나 이런 거 여쭙는 시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상식이 회복되는 사회가 되도록 온 국민이 함께 나서서 정권의 부당한 행보, 정권의 부당한 정체성에 대해서 항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교조 김정은 위원장의 농성 현장 인터뷰 내용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인터뷰를 진행한 김효진 PD와 함께 핵심 쟁점 사안 몇 가지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예,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예,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이 중에서 이 법의 노조 재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지어서 요약을 해보자면은 예. 최근 이어진 일련의 정부 방침,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대량 해고 사태까지 불사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공무원 노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난 4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전국 공무원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이 있습니다. 쟁점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전공노가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정부의 요구를 계속 해왔죠. 예. 그런데 조합원들 가운데 해직자 82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를 문제 삼아서 해직자는 조합원에서 제외하라. 해직자를 포함시키는 건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공노는 노조 조직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조합원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지 않냐. 어떻게 그들을 버리냐. 우리는 그들을 포함시킨 채로 합법노조 지위를 얻어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부가 이 요구를 계속 거부하자 전공노가 끝내 소송을 낸 거고요.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전공노 패소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지난 4월에 확정이 된 겁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이제 전공로 같은 경우에 정부가 노조 설립 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은 상태였고, 네. 전교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합법 노조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법의 노조 통보를 받은 건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쟁점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전교조 역시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의 노조 처분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이 쟁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울행정법원이 대법원에 지난 4월 전공로 관련 판례를 준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공로의 경우 합법노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노조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소송을 벌인 것이고, 예. 전교조는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합법적인 노조인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노조 활동, 조합 활동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행정법원 가처분 결정이 이미 한 번 있었다. 따라서 재판부가 사법 정의에 입각해서 정치적 고려 없이 제대로만 판결을 해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는 된다. 이런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예. 판결이 어떻게 날지 아직은 속단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는 목요일입니다. 19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 PD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 특종의 진술 시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적 반발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아마도 내일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창극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는 특히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암투가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포함해서 문 후보자를 둘러싼 일련의 언론 보도들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중앙일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에 이르기까지 뭐 좀 예상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요? 예, 그 문창극 후보자가 아시다시피 37년여간 중앙일보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예. 뭐 중앙일보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국무총리 임명 정국에서 그 중앙일보가 계속 약간 좀 희한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 날짜는 5월 14일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예. 5월 14일날 이제 한참 이제 세월호 국면이 한참일 텐데 그 중앙일보는 인사청문회 문화에 대한 비판을 일면에 이틀 연속 기획 기사로 게재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예. 당시에는 총리가 누가 될지도 이제 안대희 후보자가 임명되기도 전입니다. 이제 없는 상황에서 좀 약간 그 난데없어 보이는 그런 기획이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5월 22일 날이죠. 그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날입니다. 그 당일날은 이제 그 거의 모든 언론들이 안대희 전 대법관의 이름을 거론을 하던 시기였는데요. 그 중앙일보는 깜짝 인사의 전격 등용 가능성을 보수 언론 가운데서는 거의 유일하게 좀 말했던 언론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5월 28일 날 이제 그 안대희 총리가 낙마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는 이제 김진 논설위원회 대한민국 총리값이 11억인가라는 예. 기사의 칼럼도 이제 중앙일보에 실렸었는데요. 이후에도 중앙일보는 정치권 총리가 얘기가 되니까 청와대를 향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 기다려라,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문창극 후보자가 되는 과정에서 고비마다 좀 이렇게 주요한 보도들을 해왔습니다. 예. 그 가정이겠습니다만은 그 중앙일보 입장에서 본다면 그 문창극 후보자 또는 중앙일보 쪽에서 총리 후보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감을 네. 좀 일찍이 잡았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얘기들이 언론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5월 이미 중순부터 인사청문회 문제를 거론을 했고 정치인 총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좀 거부감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중앙일보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계 안팎에서는 그게 뭐 홍석현 회장이냐, 예. 중앙일보 출신 다른 인사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문창국 후보는 전혀 이제 좀 예상 밖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중앙일보 논조에서도 문 후보가 가장 이제 말하자면 극우적인 인사에 가깝기 때문에 예. 설마 이제 뭐 문 후보자겠냐. 그리고 이제 문 후보자가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이미 홍석현 회장하고 약간 사이가 벌어졌다라는 것이 언론계는 이제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데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문 후보자라고 예상을 하진 못했지만 중앙일보가 특정 후보나 혹은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해왔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 총리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의 보도 형태는 어땠습니까? 예, 그 조선은 모든 언론 가운데 안대희 총리의 임명이 확실시된다라는 걸 가장 먼저 일면에 실었던 언론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활차화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이제 좀 밀었다 이렇게 국내 언론 풍토에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조선은 이제 이후에 안대희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에 약간 그 문창국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에 약간 좀 지면이 좀 찜찜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일보 출신의 총리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 후보자가 조선일보의 사주 집안인하고 이제 고향이 같습니다. 그 아버지 고향이죠. 평북 정주와 그 건너 동네 출신인데요. 예. 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인지 이제 뭐 지면상에서 완강한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좀 약간의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어묵거림은 좀 느껴지는 지면들을 내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선과 동아도 그 2번 연속 총리가 낙마할 경우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정국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안대희 후보자를 비판하던 강도의 비판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좀 문창극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분위기가 급반전된 게 KBS하고 이제 뉴스K가 그 교회 강연 발언 이걸 좀 네네. 보도한 이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국민 상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발언이고 뭐 그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제 보편 상식이 합의할 수 있는 역사관이 아닌데요. 뭐 일본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비롯해서 6.25는 미국을 잡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뭐 이런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KBS가 연 이틀 걸쳐서 이제 문 후보의 관련 동영상 그 강연 발언을 했고 같은 날 이제 첫째 날 뉴스케이도 관련된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 보도 이후에는 사실 이제 그 많은 여론이나 언론들이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이 뭐 도덕성이나 그 여러 가지 뭐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총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역사관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회의론이 퍼지고 있고 이게 또 가장 그 많이 본다는 뉴스인 KBS 뉴스를 통해서 이제 방송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인지도 많이 된 상태입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이 문 후보에 대한 좀 투표 여론을 반전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KBS가 정권에 의한 방송 개입 이런 문제 지적하면서 길환양 사장 사퇴 요구하면서 파업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예, 파업을 끝내고 보도한 내용 중에 가장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보도가 됐습니다. 네네. 뭐 이런 가정도 좀 가능하겠습니다. 만약에 길환양 사장이 그대로 있었다면 이런 보도 나왔겠느냐?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KBS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애초에는 이게 이제 발제가 됐더라도 길환양 사장이나 혹은 길환양 사장 체제에서의 그 보도 간부들이 있었더라면 이 보도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이제 내부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우리가 왜 파업을 했는지를 보여줬던 보도였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KBS 내부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파업을 철회한 이후에 복귀한 이후에도 뉴스가 별다르게 달라지는 게 없다 이런 평가들도 나왔었거든요. 뭐 휴일에 뉴스 스케치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과연 왜 파업을 했냐 이런 좀 약간의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때였는데 이 보도를 통해서 그 공영방송 뉴스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예. 좀 보여줬다 이런 평가들이 달리고 있고요. 뭐 이 뉴스에 대한 평가 역시 KBS의 정상화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리포트로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이제 호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KBS하고 이제 같은 날 국민TV 뉴스K가 보도를 했었고요. 또 네네. 언론계 얘기가 SBS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알면서도 보도를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확인이 됐습니까? 네, 확인이 됐습니다. SBS는 또 같은 시점에 이제 그 내용을 인지를 했는데 예. 보도국에 이제 발제를 했는데 그 보도국장과 정치부장이 교회에서 연설한 특수한 상황이니 좀 더 신중하게 취재를 해서 해보자 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일단 당일 아이템을 킬시켰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 KBS랑 SK가 보도를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SBS 입장에서는 빨리 준비를 했더라면 하루 먼저 보도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시점상으로는 낙종이 된 것이죠. SBS 차원에서는 이것이 이제 정권의 눈치보기나 권력의 불편한 보도를 데스크가 걸러낸 것이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KBS에서 또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SBS가 그동안 이제 공영방송의 뉴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지점들이 있었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한 이제 좀 그 내부 반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SBS 뭐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겠군요.
네네. 예. 특별히 이제 중앙일보하고 JTBC의 보도는 좀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도 그렇고요. 네, 중앙일보는 어쨌든 그 문창국 후보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뭐 일면에서까지 뭐 문창국 후보를 대대적으로 이제 엄호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문 후보를 그 이제 뭐 요새 말로 쉴드 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예. 보호를 하는데 굉장히 좀 주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JTBC의 태도가 약간 어정쩡합니다. 그러니까 문 후보자가 임명되는 첫날은 JTBC가 굉장히 좀 불어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한 꼭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뭐 이후에 다음 날이나 이럴 때는 좀 꼭지가 늘어나긴 했지만 예. JTBC 뉴스가 그동안 이제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로 호평을 받았는데 문 후보자 건 관련해서는 이제 한 발 더 들어가지는 않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JTBC와 중앙일보, 그리고 중앙일보와 문창국 후보의 관계 속에서 그 손석희 뉴스로 대표되는 JTBC 보도국이 약간의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 중앙일보는 뭐 중앙일보대로 좀 가는 것 같고요. 예. 네네. JTBC는 나름대로 좀 고민이 있어 보인다 이런 평가신데 중앙일보 내부나 중앙일보 출신들이 평가하는 문창극 후보자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극단적인 반호남 정서를 갖고 있었고 정치부장 시절에.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보도국 내에서도 편집국 내에서도 문제가 될 정도로 뭐 누가 그만두고 부당한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럴 정도의 극단적인 반호남 정서와 뭐 지금 당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극단적인 또 친미 정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도 오래 있었고 박사학위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미국과의 관계로 썼는데 예. 그 극단적인 친미 성향이고 또 중앙일보 편집국 내에서는 굉장히 친삼성 이사다. 삼성 사주일가의 어떤 그 이해관계나 생기에 굉장히 좀 그 촉각을 많이 세우는 이런 인사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예. 이미 97년 대선 때 그 극단적으로 이해창 후보를 지지하는 말하자면 커밍아웃을 했던 적이 있는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90년 당시 정치부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볼 때 중앙일보 내부에서도 좀 극단적 성향의 인물이다 이런 평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총리감은 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과거의 칼럼들을 보면은 좀 권력이 있는 곳에 그래도 좀 우호적으로 칼럼을 쓰고 그렇지 네네. 않은 쪽은 좀 신랄하게 네네. 아주 도가 좀 지나칠 정도로 좀 비판을 하던 것 같은데 네네. 특별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뭐 대통령 되기 전에는 힐난하는 그런 칼럼을 썼다가 막상 또 선출되고 나니까 네네. 이게 신이 개입한 게 아닌가 이런 정도로 평가를 했던데 네네. 예, 같은 기자로서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좀 그 해바라기형 기자라고 보여지고요. 뭐 어떤 정돈된 소신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권력지향적인 측면에서 혹은 정치적 계산 속에서 계속적으로 플레이를 해온 그 이제 뭐 아주 원로급의 정치 기자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흔히 언론계에서 하는 말로 대표적인 국악 기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친여 성향, 그리고 또 친권력 성향 속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후석을 둔다, 수를 둔다, 이런 형태로 이제 계속 글이나 칼럼들을 써왔던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 어울린다고 보고요. 이번 총리의 컨셉이 뭐, 책임총리, 화합총리, 안배총리 뭐 이런 컨셉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과연 이제 이 문 후보자가 여기 중에 어디에 적합한 것이고 어떤 기준에서 뽑힌 것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잘못된 인사가 아닌가. 오히려 일부에서는 뭐, 안 돼 있는 그나마 컨셉이라도 분명한데 문창극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이제 그게 가장 정확한 지금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이었습니다. 네, 자신의 발언, 강연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 오후였죠. 서울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로비에 앉아서 그간의 논란이 됐던 발언에 대해서 해명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앉아서 했습니다. 어떤 분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판단을 이미 한 것 같습니다. 예, 국회의 몫이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